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자신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의 SNS 글에 새벽 2시에 좋아요를 눌렀더라, 이런 기사가 떴더군요. 윤 대통령이 뭐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SNS를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궁금하지만 안보 걱정, 물가 걱정, 국민 걱정 때문에 잠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술을 좋아하고 출근도 제 시간에 안 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서 출근 시간 중계를 하는 유튜버까지 등장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됩니다. 제발 좀 나라 걱정, 국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저런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모렴치하다. 아직 양평 땅 논란에 대해서 진실에 접근조차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그렇게 민주당 간판 내리겠다라고 반정치로 떠들고 다녔던 분이 아무런 반성과 성찰 안 하고서 저렇게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라는 것이 기가 막힌 거고요. 국민들께서 물어보시겠죠. 아니, 그동안 장관하면서 그렇게 위에 김건희 여사나 권력에 충성하고 맹종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권력을 대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더러 또 국회의원을 하죠? 그러니까 뭐 당선도 어렵겠지만은 저렇게 도전하고 이재명 대표를 거의 스토킹처럼 따라다니는 저런 모습 자체가 저는 정치를 너무 희화화시키고 가볍게 알고 이거 정치를 무슨 게임하듯이 하냐.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는 한심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원희룡 장관한테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짧은 동영상 쇼츠는 겐지스 황도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직접 쇼츠 만드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상강들님 있지요. 또 초록동 여신님, 광주의 한시민님, 또 이렇게 겐지스 황도님 계속해서 보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어리TV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계속 방송에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어리몰 광고를 잠깐 좀 드리겠는데요.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정어리몰 오픈한 뒤에 매일매일 하루에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정어리몰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결제가 잘 안 돼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런 불평이 많이 올라왔더군요. 알아봤더니 결제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시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속상하시죠? 오늘 아침에 결제 시스템 완벽하게 정상화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번 주 한 중반쯤까지만 머플러를 판매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주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정어리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머플러 이제 결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상품, 또 설을 앞두고 풍성한 설 선물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광주의 강효숙님께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병원에서 간병리를 하시는 분인데요. 색깔별로 5개 이렇게 사가지고 병실에 있는 분 또 이렇게 나눠주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참 어울렸습니다. 예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또 비슷한 같은 색깔. 그러네요. 같은 색이네. 저 민주당은 아닙니다. 네. 파란색이어야 된다. 또 일부러 정어리. 또 정어리 딱 글씨 나오게 차셨네. 네. 장성철 소장은 센스 빼면 시체죠. 뭐. 센스가 아니라 저 눈치. 눈치.
제가 국회 쓰면서 눈치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예. 지금 이 정권에서도 눈치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비판을 안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그냥 말이 막 나가서 큰일 났어요. 할 말을 하고 죽읍시다. 죽기는 아직 제가 좀 젊어가지고 조금만 더 인생을 즐기고. 좀 윤영 눈치 좀 소장님 보면서. 그 옷은 이제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네. 예비 후보가 되면은 네. 이제 그렇게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와도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어. 네. 지금 의왕과천에서 예비후보 등록했고요. 예. 오늘 이제 새로운 전투복 입고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또 그 머플러 색깔도 잘 딱 어울려- 어울리시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더 많은 분 만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지난주 머플러 드렸는데 오늘 안 차고 왔어요. 차에 있는데. 또 주라고? 네. 네 분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상강들의 정어리만평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또 새로운 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방송한 내용 중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어리만평 아주 인기가 좋긴 한데 요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빠졌다고 그러고 또 이도 안 좋다고 그러시는데 조금씩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정어리만평 잠깐 보고 갈까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법 76조 1항에서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가지고 1억을 주고 들어갑니다. 1억씩 받았으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편 100명 무보수 명예직 300에서 100으로? 100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250분의 1이 300분의 1보다 질량이 큽니다. 그렇구나. 큰 질량이구나. 나도 큰 질량이지. 예.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무슨 뜻인 줄은 알겠죠. 근데 사실은 삼각들님이 화학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신데 저렇게 또 남는 시간에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삼각들 지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봤던 쇼츠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하겠다 250명. 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뭐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냈을까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시더군요. 뭐 일단 국민들이 정치 혐오하는 그런 정서가 크니까 거기에 기대서 의원 정수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만 어제 많은 패널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은 왜 50명을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50명 줄이면 국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우리 정치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해법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툭 던지는 것 같다. 거기에서 의회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나 성찰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속셈도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엄청나게 요동치게 될 텐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3분의 1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국회의석의 3분의 2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세력이 세력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개헌,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은 헌법에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게끔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200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통적으로 아주 강한 곳이고 야당이 당선되기 힘든 곳이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어떤 수를 써도 다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분모를 좀 줄여놓으면 그러니까 300명 정수의 3분의 2면 200명이지만 250명으로 줄여놓으면 8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꼼수로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분석도 그럴듯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패널이 바뀌었으니까 어제 그 얘기 잠깐 좀 짚어보죠. 장성철 소장께서는 250명 줄이자는 의도 어디에서 보셨나요?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줄이자고 공약으로, 예. 환호 나오는 거 봐보세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출마자들이 있잖아요. 저기 그 출마자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는 곳이고, 근데 거기서 출마자들 앞에서 의원정수 줄이겠습니다 그러는데 박수 치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줄이겠다고 공약을 하는 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국회 개혁 그런 공약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96년도부터 제가 정당에 참여했었는데 개마다 뭐 그냥 뭐 특권 줄이자, 의원정수 줄이자 매년 그랬었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 교수님, 그래서 요즘에 허경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0명 그 국회의원 감축은 뭐 말 그대로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650조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 300명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몫이 한 2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한 명이 제대로만 감시를 해서 한 명당 그 지금 이렇게 잘못 지금 낭비되는 예산 1,000억씩만 잡아내면 그건 국가적으로 이익이죠.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반정치에 올라타서 일종의 정치 혐오와 분노를 부추기는 전형적인 저는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정수 이제 뭐 이렇게 막 던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요즘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막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지역 방문을 마치고 어제는 이제 서울에서 했는데 어제는 마포를 갔다 했습니다. 마포에서 김경률 비대위원 참여연대 출신이죠. 손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이 사람 마포에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정청래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 인천 개항을 해서도 원희룡 전 장관 껴안고 이쪽에 나갈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왕이 아니듯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스템 공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 나옵니다. 지금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시스템 공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에서 텃밭을 갈고 닦았던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천이 이루어질지 뻔하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처음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 소개하는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서울 마포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화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을 띄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도 들어볼까요? 맨 먼저 드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양지만 찾아다니면 너무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관우가 했던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 자막에 김경률 비대위원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좀 잘못 나갔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치 마포의 공천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동 당협위원장입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동안에 계속 갈고 닦아왔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지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죠. 당혹스러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의외의 말씀이어서 좀 놀랬죠. 어떤 사람은 사지로까지 부르는데 이 지역에서 그래도 뭔가 정치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어서 국회의원 되고 안 되는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한국 정치의 희망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견뎌오고 지켜왔는데 의외로 그렇게 그 공개된 자리에서 정말 이런 반구 그 사전 말씀 없이 누구 공천자를 이렇게 지목하다시피 하면서 또 단상에 세우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이 컸습니다. 네. 예, 당사자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윤경호 소장님. 아니, 공천을 절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걸쳐서 해야지 가가지고 이렇게 손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선 첫째 사고지구당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지구당이라는 게 당협위원장 부재 중인 지역이잖아요. 뭐 특정한 의원이 탈당을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연유로 비워져 있는. 근데 지금 나왔듯이 김수환 국회의장 아들 12년 동안 공을 들였더만요. 저기서 2년여 정도 비례대표긴 하지만 국회의원도 했고. 그것보다 저는 이 김경률이라는 당사자가 요즘 하도 뭐 혁신위원, 비대위원, 공관위원 감투가 하도 많아서 정확히 뭔가 찾아봤더니 지금 비대위원이더만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심판이 지금 선수로 뛰겠다고 갑자기 이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비대위원이라는 자리를 가지 말았어야죠. 본인이 이걸 고사를 했어야죠. 나는 이번 총선에 내가 플레이어 선수로서 뛸 의향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공을 들였으면 그걸 미리 말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당에서 보내준다면 난 가겠다라고 했어야 이게 흔히 말하는 페어플레이가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그럼 공관위원 뭐하러 지금 공관위원회는 가동을 하는 거냐. 그저께 나왔던 뉴스는 뭐 7명의 현역 의원들 컷오프 시키겠다. 그다음에 18명 하위 20%는 뭐 감점하겠다. 20%를 감점하겠다고 그랬나요? 예, 하여튼 그런 식의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저렇게 특정 지역. 그러면 이제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민주당의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처럼 상징성을 가진 누군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지역에 가면 또 누군가 깜짝 쇼를 또 할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수원의 김용남 이제 전 의원처럼 뭐 나도 속았다, 국민도 속았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제3 세력 운운하는 대로 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삭줍기 내지는 뭐 탈당파, 뭐 낙천파, 선거 직전에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는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일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당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니까 거대 정당에서 할 행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은영 소장님, 네. 정청래 최고위원 반응 좀 들어봤어요? 아직 못 들어봤는데 그냥 웃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거는 지금 좀 미친 짓이에요.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을 갑자기 저렇게 교체할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특정한 이유가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략공천 형태예요. 저거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사고당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50명의 국회의원을 줄이겠다도 국회의원 자체 하나하나가 다 인구에 입각해서 그 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50명을 어떻게 그럼 몇십만 명의 그 민의를 다 대변하지 않고 날려버리겠다는 건데 지금 정치 자체를 모르는 분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막말을 막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적어도 말이죠. 저렇게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당협위원장이 있으면 장성철 소장님 본인한테 좀 사전에 귀띔이라도 해주고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러는 게 정치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상당히 처음 보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차 교수님 저런 일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나한테 왜 질문의 하사를. 아니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저도 처음 보는 일이라서 드라마에선 볼 수 있어요. 드라마.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좀 황당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전날 얘기해놓고 바로 이런 식으로 지명 형식으로 한다면 이게 뭐가 맞는 말이냐. 앞으로 영남권에서 저런 식의 공천 그냥 뭐 어떠한 투명하고 객관화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여기는 이 사람이 나가야 이겨 라는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낙하산식으로 공천하지 않을까. 그 전조 현상이 계양을의 원희룡, 요 마포을의 김경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계양을에서도 윤형선 당협위원장이라고 정말 계속 그 자리를 지켜온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앞뒤 말이 다르면 안 되죠. 차지원 교수님. 시스템 공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뭐 하는 게 뭡니까? 일단 절차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놓고 돌려봤더니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이 해보니까 되더라. 그렇게 해서 돼야 그게 시스템이지 뭐 본인이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공천 준 거 아니고 나는 그냥 출마할 사람 소개했을 뿐이다. 아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인데 본인이 5천만의 어법을 쓴다며요. 저는 그런 게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지금 김경률 내리 찍어서 지금 꼽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스템대로 할 거야. 나 단지 소개만 해줬을 뿐이야. 그런 이야기하는데 어제 그 이야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정청래 김경률 중에서 진짜가 누구냐. 딱 1대1 구도를 자기가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그러놓고 시스템 공천한다? 이거는 뭐 진짜 뭐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지금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많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그 영남권에 안방에 많잖아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막 지금 뭐 내려간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거 믿을 수 있어? 공천 뭐 룰 발표했다는 믿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의도 사투리 중에 하나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게 소위 말해 정치공학적 접근이에요. 쉽게 말해 조국 흑서 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로남불 윗선 이런 걸로 해서 우리는 공격할 거야. 이런 식의 지나친 이 정치공학적인 이런 그 총선 구도를 만드는 거 저는 정말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앞서 뭐 약간 윤영선, 김성동 이해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을 다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그 지역에 들인 공을 제가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험지에 나가 있을 때 제가 정치 좀 안다고 와서 저한테 뭐 문의도 하고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저렇게. 근데 제가 조언을 해주면서도 그게 안 될 건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이 뭐 한 4년 전, 8년 전 노력할 때 제가 좀 짠한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산을 지키는 굽은 소나무 같은 존재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보수 정당에 그나마 그래도 터줏대감 같은. 터줏대감 같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개항을 해도 원희룡 장관 꼽는다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쉽게 말하면 정치 도리상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발언이 정청래 띄워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까 여의도 사투리 얘기하셨는데 여의도에서 저렇게 안 해요. 저는 저거 서초동 사투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해했죠. 그러면 전략공천한 겁니까? 아까 차지원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그랬더니 답을 또 이렇게 해요. 한동훈
위원장 답변을 들어보시죠. 이번에 마포울로 전략 공천하신 걸로 봐야 될지 좀 알고 싶고요. 아니요, 우리 공천 시스템은 저희가 어제 발표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본인께서 마포을에서 정청래 의원과 붙겠다고 출사표를 던지신 것이고, 저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내의 절차는 당연히 거칠 겁니다. 소동동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로 좀 조율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공천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전자일 뿐이다. 거기에 중요한 도전자 있죠. 그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 큰 차이를 져왔잖아요. 김경률 회계사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이 큰 도전이지만 대의를 위해서 도전하겠다고 나서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우리 당으로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지지는 소개하는 게 불공정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공정해 보이는 정책. 상대가 정말로 경쟁을 하는 관계라면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기는 경선도 공천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균형점을 찾은 겁니다. 명백하게 좋은 험지에서 도전하겠다고 이 초반에 나서주시는 것,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선에 공정을 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은 전후 상황과 이 지역의 상황, 그리고 저분을 영입하게 된 과정들을 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윤경호 소장님, 저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그런 평가 많이 했는데, 말싸움 하는 거에는 나 뒤지지 않겠어. 저렇게 하면 지죠. 젊은 이준석도 처음에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말로만 하다 보면 철학이라는 건 없고 그냥 이 새치허로 보여주는 뭐 잔재주 뭐 이런 건데요. 글쎄, 뭐 아까 저 보면서 전형적으로 술 먹고 나서 운전해놓고 이거 음주운전 아니야 이제 그 얘기하고 영락 없이 똑같은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대로라면 김경률이라는 비대위원이 이제 마포을에 아까 김성동 기존의 당협위원장과 이제 그러면 경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어느 정당이든 뭐 그렇게 아마 가겠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권리당원들에 의한 당원 투표 50%. 이제 그 중에 감을 몇 %씩 적용하느냐. 이제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그거일 텐데. 근데 제가 항상 그 지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도요. 유권자들은 아마 제가 알기에 6개월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의 명부 폐쇄. 쉽게 말하면 주소 이전을 6개월 이전에 해야 유권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죠. 그러면 출마할 사람들도 저는 그 규정이 적용이 돼야, 그래야 지역구의 대표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나올 수 있다. 근데 정작 생선가게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선거구, 선거법, 기타 관련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아까 국회의원 정수 50명 줄이는 거 역시 인구수에 비례하는 거, 행정구역과의 연계, 그렇게 불쑥 던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국회에 맡겨놓지 말고 선관위든 또는 다른 별도의 기구든 아니면 상시 가동이 되는 어디선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제 각 당의 공천과 관련돼서는 정당별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예. 반응을 좀 볼까요?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 아이디 쓰시는 분은 본인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졸귀택님, 동훈아, 공부머리는 외워서 되지만 정치 경제는 마음을 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런 의견 주셨고요. 김점숙님은 참 점잖게 주셨네요. 한동훈님, 기왕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니 모든 매너 좀 갖추시죠. 마이크 잡는 매너 턱 좀 내리고 천천히 말씀하시고 배운다는 자세로. 그건 조금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들어보니까 또 한 말하고 끊고 한마디 하고 끊고 그렇게는 하던데 그게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도리도리는 못 고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그 말장난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성철 소장은. 윤경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앵커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본인이 무슨 말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말의 의미가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여지는지 그걸 모르는 것 같고요. 기자의 일문일답의 표정과 내용과 말투를 보니까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한다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수습하는 거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아이고 내가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죠. 못하죠. 예. 뭐 검사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천을 확정한 거예요.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김경률 회계사가 이 지역에 출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모셔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공천 주겠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당연 시스템의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김경률 회계사가 후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영입 인사로서 공천 주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지역에 원래 있던 당협위원장을 지지했던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은 이거 뭔 소리야 하면서 김경률 회계사가 후보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열되는 거죠. 그렇지. 정당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을 때 승복이 되는 거지. 그래도 승복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거 되겠어요? 제가 봤을 정치를 때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시도당 다니면서 당원들 만날 때 항상 사인해주는 모습, 셀카 찍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의 본질보다는 좀 이벤트성으로 본인들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소장님, 제가 이 정부의 검사 출신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제일로 걱정하는 게 절차를 제 마음대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나와서 옮기는 것부터 개무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소개해버리고 비대위원장인데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니고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해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내가 가서 손 들어주고 이 사람 출마합니다 해버리면 그러면 그 당은 한동훈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저 상황이면 앞으로 말실수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그럴 것 같고요. 같아요. 그리고 저거 이제 고소고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공평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칼날리에 서 있는 분 같아요. 지금 저러다 진짜 선거 망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당협위원장도 지금 예비 후보로서 준비를 아마 하시고 계실 건데 저를 그냥 바로 지목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다 전략공천자로 발표한 거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 바꾸는 것도 좀 말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횡설수설하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정치를 모르는 거냐면 차정 교수님 이제 저렇게 얘기해놓고 기자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댔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선을 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만약에 김경률 후보로 결정이 되면 뭐 완전히 뭐 마음대로 해버린 거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뒤집었다고 봅시다.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동훈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정치를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아마 경선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당무 감사 같은 것도 다 해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지역도 지금 이 컷오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협위원장들 중에 제대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경쟁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아마 일종의 뭐랄까요 자신들 이제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적 평가로 해갖고 이 사람은 기본에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제외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을 붙여서 계속적으로 이런 논란을 갖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지금 일종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는 거죠. 어떤 지역들은 지금 다 이거 벌써 컷오프 됐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다 넣고 지금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가 공식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심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 오버해도 한참 오버한 거죠. 잘못됐죠. 여당의 위력이라는 게 이런 경우에 사전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자리를 먼저
준다든지 주고 뭐 그리고 본인이 뭐 흔쾌히는 아니라도 못마땅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라도 예, 제가 뭐 당에 뭐를 위해서 무슨 뭐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되게 취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동네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성동이라는 당협위원장은 당연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당연히 튀어나가서라도 끝까지 뭐 하려는 노력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헛노력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권리당원 등등을 포함한 그 지역에서 그 정청래라는 맞아요. 뭐 철옹성이 버티고 있는 지역에서 국민의힘으로 뭔가 여기서 해보겠다고 하는 유권자들 그분들이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예. 그러니까 앵커께서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근데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요, 이 제3자 관전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헛발질을 해주는 게. 네. 앞으로 계속 말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하려면 사전에 원래 당협위원장한테 이러니까 당신 말이야 우리가 좋은데 배려해주고 할 테니까 우리 김경률 짠 하고 하면 나와가지고 같이 손 흔들어주고 우리 김경률 후보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 그렇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효과는 극대화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은 효과 반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 거지. 확실히 정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제 지인 중에 언론계 출신이었는데 지난번 윤석열 캠프에 굉장히 뭐 기여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가락을 올려서 인정을 받은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어느 회사의 감사로 지금 거의 근접했다라는 이제 귀뜸을 받았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게 점점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중간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 낙천자들이 밀고 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이게 바로 여건이죠. 사실 그게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이었을 거고 그런 당근을 아마 저 김성동 위원장에게 전혀 주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인다. 또 하나의 좀 분란을 뭐 눈에 보듯이. 아니 당연히 정치를 모르죠. 그건 뭐 팩트 아닙니까? 계속 검사만 했잖아요. 정치를 안 했잖아요. 모르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겸손해라는 거예요. 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또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자세로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정치 일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한 번만에 대통령 돼버리니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의 행보 저런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있는 당원들이나 함께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을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따라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동료 시민을 존중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본인이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은 원래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면 따라오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할 거야. 아니 나중에 뭐 반발하면은 뭐 자리 하나 준다고 하면 되지. 이런 식의 무시하는 감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성경에 지혜서 잠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낮추는 것, 겸손한 겁니다. 교만하면 그 순간 갑니다.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정치하고 골프는 머리 들면 죽는다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회계사고 참여연대 출신인데 그전에는 약간 좀 진보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이쪽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비판도 하고. 잘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손까지 들어줬으니까 되겠죠. 뭐 장성철 소장님 된다고 보고. 당연히 되죠. 근데 잘 뽑았을까? 이거를 봐야 돼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전혀 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참여연대 활동도 했고, 참여연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그렇게 가까이 부딪혔던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민심이 김건희 특검법 저거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높잖아요.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어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하는 것도 저는 좀 궁금해지던데, 지난 17일인가요? 그때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젠구나. 예. 만약에 그런 잘못이 있었고 국민적인 법 감정에 혹은 뭐 도덕 네. 감정에 도저히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인정합니다. 네,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뭐 영부인이니까 네네네. 당연히 여기에 대한 입장을 그럼 밝히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실 거예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입장 밝히라고? 사과를 하시라. 사과를 경중을 따지자면 분명히 전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이다. 그래서 주가 조작 말고 디올백. 이것과 이것을 둔다라면 둘 다 저는 부적절한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사과를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들의 뭐 감정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영 소장님, 이제 앞으로 저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저분 이제 그러면은 헷갈리죠. 야당 후보인지 여당 후보인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저 지역은 그 김성동 당협위원장 지지 세력들이 절대 저 사람은 안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3의 어떤 또 모종의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권 분열이 자동적으로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말까지 저렇게 하면 그 기존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찍죠. 김경률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영입했던 이수정 전 경기대 교수도 전이 아닌가? 지금도 교수인가요? 지금도 교수죠. 네. 이수정 교수도 김건희 문제는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명품백 이거 다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한데 들어볼까요? 여당이 또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좀 민심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풀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럼 되겠는가. 재판 지연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된 확정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만 2년 이상씩 걸리는데 특검을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예산을 들이고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참 게임을 이상하게 한다. 부당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차라리 그거보다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시고 만약에 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상식이 아니죠. 저 상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올백 받은 거는 맞잖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는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김영란법 부정청탁 그 방지법의 위반입니다. 아니 받아서 안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받기만 하면 걸립니까? 네, 받기만 하면 걸리죠. 아니 그리고 저기다 뭐 창고에다 넣어놔도 걸립니까? 그렇죠. 즉각 돌려줘야 돼요. 즉각 돌려줘야 그리고 되고. 배우자가 그걸 알 경우에는 바로 관계 신고 기관에다가 신고를 본인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근데 그럼 법적 상황은 그럼 법 위반했는데 그럼 받은 그것만 뭐 참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되냐? 돌려주면 끝났다? 이게 너무 편한 사고방식 아니에요? 딴 분도 아니고 지금 이 형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이수진 교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정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갖고 돌려주는 행위로 가면 끝내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입니까? 이게 막걸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막걸리 많이 나오네. 사실은 지금 그 김경률 회계사가 어제 이야기한 걸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건희 주가 조작은 법률적으로 의율한 문제가 아니다. 벌써 그건 끝난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틀렸어요. 사실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아직도 지금 검찰이 아직까지 그 사건 종결을 못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지금 직접 지시한 부분이 녹취록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법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지금 디올백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 부부가 엎드려 사죄하고 사과하면 끝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법 위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최대치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법률로 끝난 거고 디올백 문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지난번 대선 때처럼 김건희 앞세워가지고 한 번 더 고개 숙이고 그걸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을 바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도 국민이 믿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안 한다는 데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에 들어가야 돼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겠냐. 국민 여론이 정말 들끓고 있다. 주가 조작. 이게 새로운 증거 나왔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 디올백까지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하지? 뭘 모르니까.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주변 이 정말 철옹성 같은 여권 핵심부 내에서는 김건희의 김자만 꺼내도 뭐 잿더리가 날아오고 뭐 물병이 날아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더라라는 뭐 소문도 있잖아요. 근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윤 대통령이 5년 동안 같이 갑시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항상 신뢰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김대기 비서실장이 왜 갑자기 그만뒀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스물스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특검법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총선 후 특검이라도 아니면 뭐 이 부속실 설치나 또는 특별감찰관 지명 같은 다른 해법이라도 해야 민심이 점점점 그랬더니 어디다 대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당초에는 뭐 포스코 회장 개입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김경률이나 이수정 이런 분들은 왜 이 얘기를 하지? 뭘 모르니까. 또 한 분 있었잖아요. 이상민 의원. 아니 민주당에서 실컷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두드러 패는 걸로 본인이 속해 있으면서도 그걸로 주가 올려가지고 결국 한동훈 만나더니 갔죠. 그랬더니 첫 마디 뭐예요? 총선 후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헛다리 짚은 얘기 있잖아요. 뭐 중진들이 뭐 거기 가니까 뭐 활발한 토론을 해요? 김건희 빼면 활발한 토론을 하는 거죠. 김건희의 김자만 나오면 얼마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는지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김경률이나 이수정이나 이상민이나 이런 바깥에 있던 분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할 말 없어요? 아니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 지금 김건희 지금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참여연대가 지난 12월 19일 날 국민권익위에다 조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이게 김영란법은 사실 국민권익위 관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조사해보고 그 실정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넘겨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그 부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12월 26일 날 김홍일 당시 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선임이 돼서 겸임하면서 청문회 나왔잖아요. 그때 그 의원들이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됐느냐. 법률대로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조사했는지 착수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제인가요? 국민권익위가 하나 발표했잖아요. 조사 착수했다고 국민 알 권리 위해서 밝혀드립니다. 한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 헬기 이 지금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조사 결과도 안 해요. 조사 착수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더 궁금한 건 이 김건희 이거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왜 이거 이야기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찼어요. 예. 아니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잠을 못 잘까요? 아니 그 새벽 2시에 왜 그 일반 사람들이 쓴 SNS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니 그것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 윤 대통령이 그거 눌렀느냐. 심평 변호사가 뭘 썼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그 캡처를 보여주세요. 그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저는 한번 이해가 보십시다. 되더라고. 예. 왜 눌렀는지. 이거 아니고 지금 이게 뭐 자, 슬픔의 의미잖아요. 이제는 나이 때가 지나가고 헛되다 발걸음, 자기 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무슨 자신의 때라는 것, 현직 대통령의 멘토라는 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눌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좋아. 잘 갔어, 빠이빠이 잘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배신감을 느껴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상당히 2시까지 뭐 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국사에 뭐 이렇게 힘을 쓰다가 얘한테 눌린 게 안쓰럽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발끈해요.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지금 이렇게 당신의 이런 일종의 이 섭섭한 대우 때문에 내가 떠나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 못 알죠. 어떻게 이거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빠빠이 해도 대통령이 자기 글 눌러주니까 그냥 감업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를 올렸더라고요.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고 헛헛한 발걸음 돌리니 슬픔의 쓰나미로 변한 과거 갑자기 거세게 밀어닥친다. 슬픔의 의미라는 시를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좋아요 눌렀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거를 저기 밑에 왼쪽에 보니까 윤석열님 외 579명. 그러니까 새벽 2시죠. 네. 그때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그걸 이제 얼른 캡처를 한 건데.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이 통합형 지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많이 실망되는 점도 있다. 가령 이번 방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또 방통위원장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결국 모든 것이 이제 검찰로 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게 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적인 정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 사람이 또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해나가는 것을 보면 또 안 됐고 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 저도 이 정부의 탄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남한테 폐가 되기도 싫고 스스로 그런 걸 거둬들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난 해를 지나온 것. 끝으로 윤 대통령 내분을 위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인간적인 면과 별도로 윤 정부의 국정운영 면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좋아요를 누른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더라. 윤 대통령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때까지 안 자고 이것을 보시는가 싶으니 내가 참 할 말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저 멀리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으니 아쉽다. 아니 지적을 하려면 끝까지 지적해야지. 아니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무슨 짓거리 하고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야지. 새벽 2시까지 나라 걱정하시느라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잠 못 들으시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좀 이상해지죠. 장성철 소장님. 2시까지 정어리 TV에서 또 오늘 나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는지 그거 보시느라고 좀. 정어리 TV는 안 보고 뭐 저 극우 보수 유튜버 뭐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거 들여다보면 안 돼요. 대통령이. 근데 저 앵커님 저는 억울해요 진짜. 심평 변호사가 심정을 쭉 얘기한 거 제가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막 보수 참칭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방송에서 잘리고. 근데 저는 이 억울합니다, 뉴스를 진짜. 보면서요. 설마 그럴까? 정말 그랬을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새벽 2시에 페이스북 열어보고 자기 지인 글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러고 있었을까? 에이 아니겠지. 근데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에이 설마 하겠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실현됐잖아요. 네. 윤 대통령의 행태도 그 기억나십니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한 이후에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SNS를 최대한 잘 활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아니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짓을 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 여유가 있어? 이랬던 사안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비무장지대 DMZ 방문 포함한 우리 이 서울에 왔을 때
그 이동하는 중간에 올라오는 페이스북 글이 이거 도저히 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은 팀이 따로 있구나. 이게 듀얼로 가는구나라는 게 그때 잠깐 화제가 됐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관리팀이 있겠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대통령이 이런 짓 할 겨를이 있습니까? 어저께 뭐 했어요? 증권거래소에 불러놓고 정말 일반인들 관심 대상인지 모르지만 주식 관련 여러 뭐 세금 깎아주고 고액 소득자들에게 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이런 무게 있고 정말 경제 철학이 정말 뭐지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실컷 발표하고 그리고 저녁에 가가지고 심평이라는 변호사가 정말 멘토 맞아요? 멘토라 하더라도 새벽 2시에 대통령이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설마 그럴까라는 거를 제가 다시 되뇌었는데 정말 그랬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천사섭님이요. 새벽 2시까지 나라 걱정이 아니라 밤새 자기 걱정한 것이죠. 국민들이 자기를 향해 무슨 얘기를 하나,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정권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되고 탄핵될 것이 두려워서 잠 못 자는 것이지요. 쿠시형님은 이런 글을 주셨어요. 잡아달라고 간다고 한번 튕겨봤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듯 잘 가라 하니 한해 심평의 짝사랑 어찌할꼬. 보스 형님 TV. 웃음이 나와서 소개를 못하게. 술 취하면 낮과 밤을 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청보리님. 새벽 2시, 3시까지 남의 SNS 계정 들여다보고 다음날 10시, 11시, 12시, 1시에 출근하고 기본 자세가 글러먹었네요. 그 대통령 출근하는 시간 계속 막 유튜브 중계하다가 결국은 막 면허까지 취소됐던가 어쨌든가 하는 유튜버가 있던데 좀 누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늦게 출근한대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웃 주민이 그거를 계속 촬영을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늦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누구는 그럽디다 도어 스태핑 중단한 게 출근 시간 탄로날까 봐 그랬다고. 네. 답답합니다. 아니 지금 기존 청와대 같은 경우는 관제가 청와대 안에 있고 그거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럼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지금 관제하고 지금 차로 한 6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아마 열심히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있으면 역사의 법정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아니 저도 용산 주변에 보면은 사이드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혹시 영부인 아닌가?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6분 거리든 뭐 10분 거리든 간에 다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동선이. 오늘 왜 이렇게 저를 웃기십니까? 북두칠성님 글 오늘의 댓글이네요.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웃음이 나오고 지금. 저녁에 술 먹으면 2시쯤 잠이 깨요. 2시 잠이 깨요. 아유 참, 아이고. 그래도 참 윤석열 대통령 덕에 웃는 날도 있네요. 정말로 웃는 겁니까? 초저녁에 술 먹으면 2시쯤 잠이 깬대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장르가 블랙 코미디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정말 옛날에 홍사덕 국회 부의장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지금 잠이 옵니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참 그 정치인들 쓴 책은 제가 별로 잘 안 읽는데 가끔 보면 직접 쓰신 책들이 괜찮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참 글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책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유승민 의원이 쓴 야수의 뭐가 있는데 심장으로인가? 네, 야수의 심장으로. 네, 그 책도 참 그 좋게 읽었는데 그 홍사덕 부의장이 쓴 지금 잠이 옵니까를 읽어보면 정말 정치인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새벽 2시까지 정말 잠 안 자는 거
나라 걱정하고 그래야지. 문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2시까지 잠 안 자는데 나라 걱정하느라고 잠 안 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어요. 장성철 소장 2시까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경향신문 출신 최우규 최우규 씨가 쓴 책을 봤는데 거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늦게까지 앉아 이렇게 그 관제에 있는 걸 앉아 본인은 앉아 연설기획비서관이라서 그 장면이 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본인 앉아 그 행정 모시는 이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은 대통령이 너무 과로한다. 보고서를 너무 많이 읽으니까 뭐 그런 안타까움을 막 앉아 거기 써놨던데 사실은 뭐 옛날 뭐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늦게까지 그때는 또 이제 본인이 직접 앉아 이렇게 청와대 이지원 통해서 그렇게 댓글 달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때는 대통령이 늦게까지 뭘 한다고 하면 진짜 국정 때문에 국사에 바빴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말 그대로 희화되고 있으니까 그건 윤 대통령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한 네 단계가 되거든요. 하나는 처음에는 출범할 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다가 그것이 지나게 되면은요, 조롱과 희화화 이 상태가 되면은 국정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도 증권 거래와 뭐 여러 가지 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부자들을 위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앞으로 민생 토론회 계속 하더라도 과연 윤석열 정권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 참 저게 맞는 방식과 형식이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지방도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저렇게 나 지방 가서 여러 가지 공약 얘기할 거야, 약속할 거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전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거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해요. 나 살다 이런 대통령 처음 본다고. 새벽 2시까지 안 자는 대통령도 많이 못 봤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랬죠. 뭐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잠 못 잔다고 그랬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다 당정 간에 협의해서 이런 절차 밟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차주영 교수님, 김건희 특별법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면 좀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총선을 앞두고 이제 발족했을 경우에 총선에 악용되는 것 때문에 문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김건희 특검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한동훈만의 일종의 나름대로의 대책, 대안 이런 걸 제시할 거라고 봤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총선 무슨 생각으로 지금 총선에 임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헷갈립니다. 사실 이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뭐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 그럼 뭐 이 셀카 지금 셀럽 노래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한동훈의 차별이에요. 한동훈만의 색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색깔들을 가면 김건희 특검법에도 못 보여주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도 못하고 있다? 그거는 뭐 선거 해보나 마나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어제 서울에 진눈깨비 오고 되게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이 지금 특급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울 시내를 그 엄동설 안에 그 겨울비 이 진눈깨비를 맞으면서 행진을 했거든요. 그거 사진 하나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찡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이 지금 뭐랄까요? 이 같은 하늘 일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장성철 수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다. 이렇게 모든 야권이 발의한 법안을 다 거부를 해버리면 괜찮은가요? 일관된 입장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수적인 우위에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은
모든 법안을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국민적인 슬픔을 안고 있는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걸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상황을 모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권에서 되게 미루려고 그랬고,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활동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방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계속해서 연장 해가지고 보수 우파 정권의 가장 짐이 됐던 것이 세월호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 저 부분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조사 안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정권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정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궁극적인 귀착점 뭐예요? 국가가 과연 존재하는 거야? 우리 사회에? 공동체라는 게 존립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형태로 국가라는 거 우리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거야? 조금 더 좁혀가면 정부라는 게 왜 필요해? 정부의 역할은 뭐야? 이거에 대한 의문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었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다면 그걸 메꿀 방법은 뭐야? 이게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뭐야? 라는 고민일 텐데 그런 고민을 조금만이라도 한다면 야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어쩌고 그런 얘기하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거부권 행사라는 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지금 알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세요. 그전 7년 동안은 보수정부 대통령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대통령 본인은 철학이 부재하고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른다면 좋아요. 그러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고 왜 7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써야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결국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남발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방법 200석 이상 주세요.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정말 다른 그 거부권이야 그렇다고 쳐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큼은 저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기다리 진실이님이요. 진짜 허무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투표 200석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이태원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조미용님, 정말 인간적 감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네요. 생떼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부모님들 생각을 좀 해주세요. 국힘이나 정부가 이 참사를 정쟁화하는 겁니다. 제발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아까운 청춘들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 보고 그다음에 거기 유가족 대표가 정말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 정말 후회할 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간절히 호소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까지 거부한다면 도대체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족들이 자식들의 마지막 모습을 못 봤잖아요. 전부 다. 그 전화통화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보냈는데 그 가족들의 그 아픔을 좀 어루만져줘야 되는 게 정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정말 이렇게 비정한 정부 국민들이 반드시 저는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왕깨미님, 해도 너무한다. 거부권 하려고 대통령 됐냐? 그런 걸 주셨는데 아까 보스 형님이 이런 글 주시더라고요. 보스 형님은 제가 별명을 행동대장이라고 붙여드리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우리 뭐 하자라고 하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애청자님들 가운데 아이디를 김공주라고 쓰신 분도 계시고 여왕깨미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어리 TV는 공주님, 여왕님도 보는 채널 이렇게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는 심정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느끼는 거. 저는 이 정부의 방향이 언젠가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작이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용산 청사 이전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결정적인 게 이태원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젊은 청춘들이 축제에 참여하러 왔다가 압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부 초창기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스템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유가족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그 희생자들을 막 그 멀리 나눠서 분산시키고 가족들이 알지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서로 모여서 원래 그렇게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은 사람들은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상처를 나누고 서로 아픈 곳을 핥아주면서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공유를 못하게 하고 다 차단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고 그런 걸 일체 안 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나라 뭐 대통령 물러나라고 시위하다가 희생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가는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 뒤로 또 얼마나 많은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차지영 교수님. 네.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진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두 가지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인 참사에 대해서 일종의 정권 차원의 책임을 짓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씻을 수 없는 가오라고 아마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측근 챙기기도 분명히 있겠죠. 이상민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 그대로 지금 자리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뭐 경찰청장, 서울청장까지 뭐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런 국가적인 참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지금 이 인책에서 바뀌지 않은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저께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지금 기소하라는 결정까지 나왔는데 법률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그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결론을 받고 나서도 지금 검찰은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인데 아마 이런 기소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검찰 수뇌부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지 보름 만에 이제 복귀했지요. 복귀해서 당무 보고 이제 총선 열차에 시동을 다시 걸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가요? 했던 발언을 가지고 또 약간 한동훈 위원장이 반박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지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제 국회에 나오면서는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큰 고생에 비하면 이런 정도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좀 더 강한 결기를 보여줬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은영 소장께서는 저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그 민주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인물들이 많아요. DJ 대통령도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이번에 그 암살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그 좀 수사 과정에 의혹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물청소를 너무 빨리 한다든지 그 중요한 증거가 되는 와이셔츠를 폐기물 처리해버리는 건들 등등 해서 전면적인 지금 재수사가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죽지 않는다 이 말이 국민들에게 희망의 말이 되기를 정말 저도 좀 바라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표현을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를 삼아서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시면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 이런 말을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 아니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 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윤경호 소장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을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 삼을 만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시켜서 하는 질문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안 물어봤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이라는 검사 그다음에 장관을 거친 정치인은 하여튼 새치혀로 이루어지는 말로만 모든 걸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자기가 하는 말을 대중들이나 또는 자기 지지층들이 뭐 너무 좋아한다 이런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테러, 이 핵심은 저는 그걸 저지른 그 공무원 출신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 평범했던 60대, 67세의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격한 생각과 행동까지 하게 됐느냐라는 그 변천 과정에 도대체 누가 영향을 미쳤느냐. 흔히 말하는 정말 극우 얘기만 부르짖고 있는 이런 유튜브를 포함한 미디어 넓게 보면 그 영향이냐 아니면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상대에 대해서 인정이라고는 일도 안 하고 오로지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멸을 해야 될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그런 언행 때문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반성도 해보고 한번 분석도 해보는 게 중요하지. 헬기를 뭐 불러서 부산에서 왜 서울을 갔느냐, 뭐 무슨 소아과 의사들이 나서서 왜 그랬냐고 그걸 뭐 고소 고발을 하지를 않나, 또 뭐 어느 야당 의원이 뭐 무슨 검투사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본질을 흐리는 거 가지고 알고알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의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뭔지 그걸 좀 짚어내고요. 그 이후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알고알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저 망상이라는 표현도 저는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 두 발언에 대한 평가 좀 한번 해보시죠, 장성철 소장님.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퇴원하시면서 첫 일성이 전쟁 같은 정치를 좀 종식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말은 본인이 되게 좀 억울하고 지지층과 지지자들 본인의 분노를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음모, 그다음에 여권의 기획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반박받을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은 묻히고 이 말만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지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의견을 뭐 국민들께 알려준다라는 것 외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점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야당 당대표가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망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좀 아쉽게 보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병문안을 적극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야 전쟁 같은 정치가 종식이 되지 저렇게 말싸움 계속하면요. 총선까지, 총선 이후까지, 다음번 대선까지 여야의 갈등과 분열은 정말 더 극심해질 것 같아서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저는 장성철 소장님 얘기하실 때 참 순진하신 분이구나. 왜요? 순수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직도 그런. 아니 병문안 가야죠. 어떻게 야당 대표가 쓰러졌는데 병문안 아니 병문안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정치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멘트, 첫 번째 워딩.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하여튼 뭐 바로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맨 첫 번째가 중대범죄자예요. 네. 초부수자 민주당 개딸 이재명 이거였죠. 그렇게 가요? 지금?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저는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이 채널에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법으로 죽여도 안 죽는 이재명입니다. 칼로도 죽여도 안 죽는 이재명입니다. 펜으로 죽여도 안 죽는 이재명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전 자신의 메시지를 저는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법으로 죽여도 펜으로 죽여도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였다. 이 이야기 자체는 주체가 한통속이라는 소리잖아요. 권력과 언론의 유착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우리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격범과 권력, 언론, 보수 언론 이 지금 합치된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비판의 빌미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우리 장소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정오정치의 종식하고는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수사의 과정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지지자들도 느낄 수는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 귀담아 들을 만한 지적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차재원 교수님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법으로도 안 죽는 이재명, 펜으로도 안 죽는 이재명, 이번에는 칼로도 안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좀 더 근사한 오딩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지요. 그 얘기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집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목숨 바쳐 만들어왔던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선거는 과연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정부 여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었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당이 만들어지고 또 막 자꾸 인물 대결 프레임으로 이렇게 치러지면서 이번 총선의 의미가 자칫 퇴색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했는데 장성철 소장님,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의미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권 심판이죠. 그렇죠? 과연 지난 한 대략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 했느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했던 것은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과연 그 국민의 기대를 충족을 시켰느냐. 저희가 솔직히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살릴 거라고, 경제 전문가로 뭐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잘 챙길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외교를 정말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라고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최소한의 기대치를 과연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여 동안 이뤄냈느냐. 그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과 메시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걸로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냥 곁다리예요. 민생 토론에 아무리 뭐 10번 아니라 20번, 30번 해서 각 지역 다니면서 좋은 공약 얘기하셔봤자 뭐예요. 김건희 여사 듣고 오면 어떡할 건데, 이거 한마디에 다 묻히는 거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좋은 성과 얻어내기 불가능합니다. 윤영 소장께서는 요즘에 이제 예비 후보 되셔가지고 네. 많은 유권자들 만나고 계실 텐데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비 후보들은 지역 발전이라든지 또 이제 어떻게 뭐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하나거든요. 내가 아프다고 할 때 국가가 그래도 손을 잡아주고 좀 돌아봐주는 그거를 원하는 건데,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다고 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어루만져야 되고, 저는 예전에 그 세월호 때 이주영 그 장관이 수염 다 기르면서 거기 어쨌든 같이 있어 줬던 그 모습,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정부는 거의 자기 부인밖에 생각 안 하는 정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딴 데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아프다는 사람 옆에 있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정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총선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총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 참여해 주셨고요. 동시 접속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요즘 분노 릴레이를 행동대장 보수형님 TV께서 주도하셔가지고 계속 릴레이 해주셨는데, 소병률님, 보수형님 TV님, 블루토파즈님, 올리브님, 레드님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요. 김영일님, 코니아트님 질문 드립니다. 정치가 마치 편을 나눠 다루는 운동 경기 보는 것 같습니다. 종편 및 유튜브 정치 평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엔터테인먼트 쇼를 보는 느낌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될 것 같고 관심을 갖자니 너무 힘듭니다. 보수든 진보든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건 정치인 당사자들 뿐이고요. 국민은 그저 들러리일 뿐인가요?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할 수 있는 건 정어리 TV 시청하고 투표하는 것뿐입니다. 코니아트님 감사드립니다. 김영일 님도 슈퍼챗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댓글에 송순애 님이 이런 글 주셨네요. 몸도 불편하고 74세인데 누군가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거라고 해서 멤버십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많이 슬픕니다. 그러셨는데 제가 압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가입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유튜브 계정 뭐 비밀번호도 넣고 그래야 돼서 쉽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직접 후원 계좌는 안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안 되는 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요. 한번 좀 주변에 좀 잘하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젊은 사람들은 잘하니까 해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어리몰 이용해 주시는 것도 우리를 돕는 방법입니다. 함께 해 주시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정어리 머플러 저희가 제1호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을 12,200원으로 한 이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첫 방송이 12월 20일이었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한 달이 되네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좀 더 가격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기념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마진을 적게 남기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겁니다. 12월 2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건 기념품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사주십시오. 5개 사셔도 좋습니다. 색깔별로.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장성철 소장님, 이은영 소장님 매니까 참 멋있잖아요. 원래 멋있는 분들이시기도 한데 우리나라 옷 입는 것 보면 너무 이렇게 무채색이에요. 전부 검정색 일색이고 짙은색 일색인데 그럴 때 좀 이렇게 밝은 목도리라도 좀 두르고 변화를 주면 좀 더 따뜻해지고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어리 머플러 많이 사주세요. 사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고요. 그리고 설 선물 우리 정어리몰에서 제일 좋은 상품 싸게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정어리몰 뭐라고 그랬어요? 정어리를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판매하라고. 아, 그래요? 정어리 팔으라고? 정어리 통조림도 팔으라는 얘기가 많이 오는데 상징적으로 우리가 정어리는 먹어도 되나요? 하여튼 뭐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예, 검토하겠죠. 우리 운영진한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엊그저께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 결제를 못한 분들이 꽤 많으셨다고 해요.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근데 다 고쳤다고 하니까 오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윤경호 소장님, 차재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장성철 소장. 오늘은 소장님이 3분이나 되네요. 소장 3분에 대장 1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